2019년 8월 1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낮에는 덥지만요. 이미 미쓰리는 가을을 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분들께서 12월에 한 해를 마감하신다면 저는 9월 달에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직업병이죠. 직업병이어서 증권사에서 이제 9월 달에 인사 발령 나고 인사 이동 나고 뭐 그런 그 일정과 맞물려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9월 말에 한 해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2019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려 이러고 떠들어댄 이유도 9월 말에 한 해를 정리하고 10월 달부터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2019년 한 해를 한 40일 정도 남겨놓은 거네요. 예. 이제 10월 달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2020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면, 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또 그거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예, 지난주 증시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지난주 글로벌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혹시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과연,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새롭게 더 부각되며 어떤 이슈가 좀 잦아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일 19일 방송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이죠.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 일요일까지 하루도 방송을 쉬지 않고 쭉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송이 사실 일요일 방송입니다. 이미 방송 원고는 토요일 날 작성을 해 놓고요. 앞에 방송했던 그 방송 원고를 다시 재탕하는 게 아니라 다시 A4 용지를 새롭게 펼쳐놓고 지난주에 사용했던 그 원고들을 다 이제 합산한 상태에서 다시 손으로 하나씩 원고를 작성해 나가죠. 그런 과정들을 마치고 제가 이제 일요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쭉 작성한 새로운 원고를 보면서 혹시 이 중에서 다음 주에 뭔가 영향을 끼칠 만한 게 없을까? 혹은 이들 중에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혹시 다음 주에는 마음이 혹시 바뀌는 게 아닐까? 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방송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도 들지만 그만큼 애착도 많이 갑니다.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의 다운로드가 가장 부진하다라는 점. 그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뭐 그거야 뭐 선택이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는 그건 제 사정이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방송을 잘 들어주시는지 나는 지난 건 별로야라고 선택하시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일요일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뭐 이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님들께서 저한테 팟빵에다가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물론 예, 제가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광고 지망생이었지만 예, 그래서 누구보다 마케팅을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중요성을 알지만요.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이 방송 꼭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떠넘기듯이 방송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마음이 우러나서 이 방송 뭐지? 근데 들어보시고 에이 별로야. 그러면 안 들으셔야 되고요. 괜찮네 그러면은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잠깐은 순위가 올라가고 잠깐은 히트 상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다방 미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접하셨던 경제방송과는 전혀 다른 포맷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이렇게 막 들어보세요라고 막 등 떠밀다시피 해서 듣게 하면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광고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예, 그래도, 예,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하면서 점점점 청취자님들께서, 와, 이 방송 되게 이렇게 중독되고 있어요. 예, 계속 빠져들게 돼요. 예, 그게 가장 멋진, 예,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식당도요, 개인적으로 막 화려한 이런 막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제가 스테이크를 안 좋아하거든요. 스테이크 같은 거를 먹을 바에는 저는 포장마차에서 오돌뼈를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뭔가 겉면이 화려하기보다는 왜 진짜 맛집들은 뭐 간판 같은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렇게 찾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 뭐 지금은 비록 5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지난번에 다른 팟캐스트, 예, 사시연대기를 출연하게 되면서 팟빵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제가 이 팟빵에서 굉장히 오래 방송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 다 어찌 보면 새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부디 오래오래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골목에 정말 간판도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서 찾아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그 맛집의 주인장님과 단골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예.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가 가을을 타긴 타는 것 같네요. 네. 자, 지난주 증시를, 예, 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이러고 있네요. 지난주 증시를 한 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요. 아이고, 미쓰리, 마치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갔다가 냉탕 들어갔다가 다시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갔다가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느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죠? 저는 약간 좀 생각이 틀린데요. 제가 앞선 한 주는 전략 후강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심플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던 8월 12일부터 8월 16일 장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매매를 하는 걸 떠나서 지난주 증시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시장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이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앞으로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증시가 먼저 춤을 추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가지고 증시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에는 앞서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경제를 읽으시는 분들은 과연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궁금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요. 제발 부디 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뉴욕 증시에서 매일매일 트럼프 하겠지만 2020년 연말쯤에는 돈다방 미쓰리가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할 수 있었으면, 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를 한 줄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전개됐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를 돌아보면은요, 또 하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기보다는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시장의 화두였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뭘까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예, 위안화였습니다. 어찌 보면 위안화가 8월 두 번째 주에 주인공이었어요. 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뉴욕 증시를 흔들고 우리 시장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가 위안화였습니다. 그래서 포치, 즉 심리 지지선인 7위안을 깼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죠. 그러나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위안화였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주인공이?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의 역전이었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일요일 방송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감이 안 오세요. 제가 이따가 이제 기획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경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경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미쓰리가 지금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적응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요일 방송을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8월 두 번째 주 증시의 화두는 위안화였어. 그리고 8월 세 번째 주 증시의 화두는 미국 국채금리였어. 이렇게 각 한 주 동안 진행된 그 증시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간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던 아니면 어떤 연극을 보던 뮤지컬을 보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 주인공은 어떤 스타일의 연기를 해? 저 배우는 어떤 캐릭터를 많이 하더라.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그 배우가 다른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캐릭터가 소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가 매주 한 주마다 이렇게 지난주 증시에서 주인공을 자꾸 찾는 이유, 지난주 한 주를 한 줄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지난주 증시에서 누가 주인공이었을까요? 라는 거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 당장은 되게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뭐라고 있냐면 증시에서 어떤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주식 강의, 수많은 경제 강의, 수많은 증권 전문가, 수많은 애널리스트, 수많은 경제 방송인, 수많은 증권 브로커 다 만나봤지만 저처럼 이렇게 푸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제가 또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엽기적이라고. 예.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 지난주 증시를 돌아보면 지난주 증시의 화두는 위안화가 아니라 미국의 국채 금리였습니다. 자,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요. 그 앞선 한 주에서 주인공이었던 위안화가 월요일까지 살짝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자, 중국이 연일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저러다가 진짜 환율 전쟁으로 크게 한 방 붙을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에서 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채권도 발행하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여전히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꼈죠. 그래서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1%대 하락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9월 달부터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던 그 재료가 월요일 날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1%대, 즉 주 초반에 먼저 하락하고 뉴욕 증시는 한 주를 열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떻게 됐냐면 화요일부터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일부 면제해주고, 근데 그 면제해주는 부분이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즉 3천억 중에서 많은 금액이 이번 관세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일부 품목은 12월 1일로 또 연기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질러댔던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양보하면서 뉴욕 증시는 중국과 미국이 위안화 때문에 혹은 관세 때문에 되게 격화될 것 같았는데 미국이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니까 조금 완화될 것 같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에 월요일 날 하락했던 하락폭을 만회합니다. 그래서 1%대 상승을 하죠. 자, 그러다가 14일 날은요.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대립해서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제목이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중국과 무역 전쟁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경기라는 녀석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너무 무서워, 너무 걱정돼. 그러한 심리로 뉴욕 증시가 3%대 하락을 합니다. 자, 너무 하락했죠? 목요일 날 정신 차리고 야, 이대로 주식을 망가뜨릴 수 없어. 정신 차려봐.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목요일 날 시장은요. 장 초반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시 이후에 음봉을 빵빵빵빵 만들면서 25,300포인트대까지 밀립니다. 그러다가 쭉 하락하다가 급반등해서 결국 종가에는 다우지수는 상승 반전해서 마감하고요. 나스닥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뉴욕 증시를 말씀드리면서 목요일날 뉴욕 증시는요.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시장이었다. 만약에 목요일날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1시 이후에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25,340포인트대 그 근처에서 마감을 해버리면 시장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패닉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25,000포인트 깨지겠구나. 진짜 이제 버블이 깨지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기 때문에 목요일 날 뉴욕 증시는 목숨을 걸고 상승 마감을 시켰어야 되는 장이었죠. 자, 그리고 16일 금요일 날은 독일이 경기 부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역전 현상도 다시 완만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일단은 1%대 상승 마감으로 한 주를 마감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건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건 분명히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다시 역전될 겁니다. 제가 그랬죠? 큰 파도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자, 지난주에 국제 금값은요, 1,500달러 이상에서 일주일 내내 머물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우려될 것 같다. 우리 다시 배고파질 것 같아. 우리 가난해질 것 같아.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야, 이거는 우리가 배고파질 것 같고 우리가 가난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 같아. 거기에다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련돼서도 어떡하겠다라는 거야. 뭐 붙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야. 엇갈린 내용들이 나와서 혼란을 줬고요.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가 98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로 인한 금값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연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살아있고, 그리고 특히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가 하락해야지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내가 저놈의 자식 금리 인하 카드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증시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 트럼프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나 부동산 재벌이고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미국 대통령이거든.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은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어떤 그런 기대감, 자신감이 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신감을 상실한 겁니다. 무서워요. 제가 그랬죠? 우리 할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었는데 정말 센 분이셨거든요. 예. 정말 그 예전에 1960년대 뭐 그때 그 을지로 명동 그 우리가 충무로 그 영화계에 예, 그쪽에서 막 주름 잡았던 그 거기서 막 사업체를 5개씩 운영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그 큰 도시에서 사업체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할 때 왜 업계들과 이렇게 막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때 충무로 을지로를 주름 잡던 그 일명 깡패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벌벌벌 기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센 분이셨는데, 연세 드시면서도, 그러니까 저를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47살에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예, 상상도 안 가죠.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2년 뒤에 제가 할머니였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할머니의 손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야, 우리 할머니가 정말 강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뭐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느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노인네가 꺾였구나,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구나.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노인네가 꺾인 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라고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의 성장과는 상관이 없이, 나이에는 이렇게 꺾이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나이가, 예, 40대, 50대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지금 40대 중반인 저도요, 30대, 20대와는, 예, 패기가 달라요. 예. 아직까지 뭐 저도 막 자신감도 있고, 아직까지 난 괜찮아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겁이 나죠.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주가 하락과 분리될 수가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상승 요인으로는 전고점 대비 30% 하락했다는 저점 인식 때문에 반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60달러가 무너지지 않도록 뭐 꼭 60달러는 아니죠. 한 50달러에서 60달러 선에서 WTI가 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펙에서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고 있는 것, 이 감산량을 단순히 내년 3월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양을 하루에 한 100만 배럴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만 배럴 감산하니까 100만 배럴 더해서 한 200만 배럴 이상 감산해야지만 WTI가 60달러 유지가 될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사우디와 오펙이 감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지지해줬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 날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일부 예외시켜주고 일부 연기시켜주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거기에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의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그래, 이제 글로벌이 이렇게 힘든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돈을 풀던 경기 부양을 하던 뭐 양적 완화를 하던 이 경기가 무너지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이런 심리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큰 파도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락 요인으로는요. 글로벌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은 210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물론 158만 배럴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도 지난주까지 6주 연속 가동이 줄어들었는데 전주 대비 6개 증가해서 770개가 가동 중이라는 점이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됐다는 점,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증가됐다는 점, 즉 미국이 생산량이 줄지 않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선 한 주에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올해 원유 수요량을 기존의 12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고요. 지난주에는 오펙에서 월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올해 수요 전망치를 기존에 하루에 114만 배럴 사용할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110만 배럴로 4만 배럴밖에 수요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존의 수요량보다는 4만 배럴 하향 조정시켰습니다만 4만 배럴밖에 하향 조정시키지 않은 오펙의 생각은 어쩌면 추가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총 12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자,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7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증가했네? 이거요. 2018년도 연초에 이렇게 나왔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게 된다. 막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 전월보다 잘 나왔다. 괜찮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지만 그래도 연준은 어차피 금리는 할 거고. 뭐 이런 생각. 7월달 주간 실질 임금 0.7% 감소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올해 매월 발표하는 고용지표 중에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실업률, 그다음에 평균 임금 상승 그 세 개 중에 임금 상승은 제대로 한번 잘 나온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은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미쓰리가 봤을 때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7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6월달에 103.3이었는데 7월달에 104.7로 조금 잘 나왔고요. 7월달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월가에서는 0.1% 감소를 예상했거든요. 자, 앞서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달 대비 0.3% 증가했다. 그리고 수입 물가가 월가 예상을 깨고 증가했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물가가 수입 물가든 소비자 물가든 이제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7월달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는 0.1% 증가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감소했고요. 대신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조금 민망하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앞서 6월달 산업생산 기존에 변함없다고 했잖아. 그거 변함없는 게 아니라 0.2%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해서 22만 건 기록했고요. 전문가 예상치 21만 4천 건, 전문가 예상보다 6천 건 더 나왔습니다. 이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기준선 30만 건 아래에 있다. 여전히 미국 고용은 좋다. 7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시장 예상은 0.3% 증가를 예상했으나 0.7%씩이나 증가했다. 미국 경제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나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거야. 8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7월달에 4.3이었는데 8월달에 4.8로 상승했고요. 반면에 8월달 필라델피아 지수는 7월달에 21.8에서 8월달에 16.8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후반이 되니까 어떤 지표가 나오겠습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가 나오겠죠? 7월달 주택 착공 건수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3개월 연속 감소되고요. 7월달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시장 예상은 4.1% 증가를 예상했으나 전월 대비 8.4%씩이나 증가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7월달에 98.4였는데 8월달에 92.1로 하락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가 지난주죠. 지난주 경제지표 총 12개 중에 대부분 7월달 지표였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또 8월달 지표였습니다. 근데 7월달 지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달에 지표들이 좀 잘 나온 거는, 7월달에 금리 인하를 이제 거의 확정하면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7월달에 금리 인하는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방적 금리 인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달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7월 말에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좋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8월 달에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7월 달 대비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 8월 달에 무슨 일이 진행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만다 위안화 가치가 포치를 깼다. 이런 것들,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로 가장 좁혀졌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요. 당장 전월 대비 잘 나왔다 못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면서 경제 지표를 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미쓰리가 고용 지표 같은 거 체크할 때 그들은 미국이 고용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미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실업률, 임금 상승률 이 세 가지가 매월 초에 발표되는데 정말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세 지표 모두 잘 나왔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엇갈렸단 말이에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비농업자 고용지수가 잘 나오거나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세 가지가 한쪽 방향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세 가지 지표가 거의 정체되거나 부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26만 명이 나왔다. 그게 진짜 26만 명이 아니라 내년에 미국이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에 필요한 요원을 1년 전에 뽑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가였다. 제가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이미 미국의 고용 지표는 큰 흐름으로 부진해지고 있다. 미국은 아무리 지금 자기네들이 예방적 금리나 타령을 하지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미국은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정말 경제가 좋다면 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하물며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경제가 좋다면.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물며 미국은요.
제로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은요, 꼭 집어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금 월가나 뭐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뭐 뭔가 지금 있구나, 뭐가 있구나라면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